이번 영상에서는 의미와 전형적 형태의 행연 그리고 양행걸침과 행연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양행걸침 이걸 잘 활용하면 상당히 시를 공부한 티가 좀 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행걸침 목차봅니다. 시의 형태와 행연 그리고 리듬에 따른 것, 이미지에 따른 것, 그리고 의미에 따른 행과 연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복습합니다. 단원평가 문제 다 푸셨나요? 다 푸셨기를 바랍니다.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복습합니다. 시에서 의미란, 시에서 의미가 뭔가 어제 설명했죠. 시에서 의미란 시 속의 표현 내용이다. 시 속에 묘사되어 있는 것 또는 진술되어 있는 것이 의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이 뜻풀이가 되어 있죠. 시로 보면 제목이 그 단어라면 그리고 시의 시적 내용들이 그 뜻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에서 의미란 표현 내용, 시 속의 표현 내용이고 그 표현 내용이라는 것은 묘사되어 있거나 진술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시에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미지는 지식의 한 근원으로서 감각적 지각을 시 속에 구체화한 것이다. 관념적이 아닌 감각적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이미지라는 것은 지식의 한 근원이래요. 지식이라는 건 뭐죠? 지식, 우리가 의식하고 어떤 그 지식은 우리가 인식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미 그 지식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를 지식이라고 하죠. 즉, 알고 있는 상태의 근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는, 어떤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근원이니까. 근원으로서 감각적 지각을 듣거나 보는 것을 시 속에 구체화한 것이다. 즉 관념적이 아닌 감각적으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이미지다 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즉 어떤 육화된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형상화된 것, 그죠? 어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된 것이 이미지다 라고 합니다. 꼭 시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각, 그러니까 뭐 미각, 후각,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시에서 의미는 묘사의 의학은, 진술의 의학은 대체로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와 감각적 형태의 표상적 의미로 드러난다. 다시 한번요. 시에서 의미란 묘사일 수도 있고, 묘사일 수도 있고, 진술일 수도 있는데,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눠요.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 이게 이 말 한마디를 좀 잘 기억해 놓으세요.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와 감각적 형태의 표상적 의미. 그게 이제 시에서 의미라고요. 감각적 형태다 이 말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면, 즉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관념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다면 그것도 시각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모양을 드러내는 의미, 그런 것을 표상적 의미라고 해요. 그리고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해석적 의미가 그렇게 해서 작용되죠. 관념적 형태의 해석적 의미라고. 그리고 시의 행은 리듬, 이미지, 의미의 단락으로 나타내므로, 다시 한번요. 행이라는 것,
그래서 세 가지 뭐뭐 있어요? 리듬, 이미지, 의미의 단락을 나타내므로 연은 이것들의 집합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듬, 이미지, 의미의 집합체다. 네, 그렇습니다. 작품 속 의미, 작품 속의 의미와 이미지는 각각 다른 표현 형태의 시적 의미다. 작품 속의 의미, 그러면 관념적, 해석적 의미를 말하고요. 이미지, 표상적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의미와 이미지는 각각 다른 표현 형태의 시적 의미다. 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의미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와 전형적 형태의 행연, 전형적인 형태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행과 연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네. 자, 먼저 봐요. 이 두 단어를 좀 기억 좀 해놔요. 두 어구를. 대상에 관한 의식의 이동에 따른 전형적인 형태의 연구분.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대상에 관한 의식의 이동에 따른 전형적인 형태, 연구분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 연구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식이라는 거에, 이걸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 지금 궁금한데요. 봐요. 대상에 관한 의식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시적 대상은 하나의 세계죠. 그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그 세계 안에서, 여기 밑에 시가 만약에 무실리의 그 하얀 날일 때, 무실리가 시적 대상이라면 무실리는 시적 세계입니다. 하나의 세계. 그 세계에서 의식이 이동한대요. 그 의식의 이동에 따른 따라서 연을 구분하는 것, 그게 전형적인 연의 구분이에요. 보통 시인들이 하는 연의 구분 방법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어떤 그 프로이트에 의하면 정신을 세 가지로 나누죠. 전의식,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정신이 하나의 빙산이라면, 그죠? 빙산. 정신이 빙산이라면 그 위에 살짝 튀어나온 부분, 물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이죠. 그런데 물 아래 감춰져 있는 부분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빙산이 물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이때 의식은 뭐예요? 물 위로 드러나 있으니까 아직 깨어있는 상태죠. 수면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니까, 네, 바깥 세계를 내가 지각할 수 있는 마음 상태, 네, 지각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의식이라고 해요. 이 의식을 좀 잘 알아야 연나누기, 그 기준에 따른 연나누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무의식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요. 무의식은. 그래서 항상 자기도 몰라요. 어떤 형태의 무의식이 숨어 있는지. 대체로 무의식은 억압된 감정이기 때문에 폭력적이거나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흔히 뭐 신경질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의 발로죠. 혹은 자꾸 말 실수를 한다든가, 무의식이 억압되어 있다가 표출되는 방법입니다. 신경질, 뭐 폭력, 또 말 실수, 꿈, 뭐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 표출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그런데 전의식은 만약에 배로 따지면 헐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헐수선. 즉 헐수선은 이거 뭐냐면 배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과 배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물 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수면의 높이에 선이 하나 있어요. 그
물이 이렇게 선을 딱 이루고 있죠. 그것을 흘수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면 높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 수면, 수평면. 네, 그것이 이제 전의식이에요. 그래서 전의식은 물 밖으로 올라왔다, 물 밖으로 가라앉았다 그래요. 그래서 전의식은 내가 조금 생각하려고 애쓰면 생각도 나는, 네, 생각이 나는, 노력하면 생각이 나는 그 정도의 의식 상태, 그게 바로 전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이라는 것, 자, 정신이 세 가지로 구분됐다고 그랬죠. 정신을 마음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세 가지로 구분됐어요. 마음을 하나의 빙산으로 본다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그래서 깨어있는 상태, 바깥 세상을 바깥 세상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하나의 빙산이니까 돌아다니겠죠. 그 돌아다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는데 그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 빙산, 빙산의 의식이 빙산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네, 연을 나누기도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의식이 뭔지 또 인식이 뭔지 이런 것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한 번만 반복해 볼까요? 자, 인식 과정이라고 하죠.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과정. 그거를 인식을 하려면, 대상을 인식하려고 한다면 우선 어떤 상태여야 돼요? 가장 먼저 바깥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뭐가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식. 네. 자, 바깥 세계를 의식이 깨어 있으면 바깥 세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해갖고는 안 되겠죠. 이제 어떤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의식만 있어갖고는 아무런 반응도 못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거를 감각이라고요. 만져도 모르면 감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보면 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시각적 감각이. 봤으면 누군지 알아본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감각이에요. 그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 그것이 지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각. 네. 그 지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 네, 그 상태가 감지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정신적 과정, 네, 지금은 이제 감각 과정이잖아요. 정신 과정, 마음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이제 그 상태가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 인지가 이제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정보가 딱 처리된 상태가 인지인데, 네, 그것을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 즉 전체 다 이제 인식이죠. 다 인식의 과정인데 그게 완료되면 그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자꾸 돌아다닌대요. 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의식의 이동, 이 의식이 이동해 버리면 다른 바깥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연이 구별되는 거예요. 거기서 연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이 있다면, 의식이 A라는 방에 들어있으면 A가 하나의 연이죠. 네. 근데 의식이 A라는 방에서 나와가지고 B라는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B라는 방이 하나의 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의식의 이동에 따라서 연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연을 구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시 하나 보겠습니다. 무실리의 그 하얀 날 김지하. 무실리 내 마음의 지도, 배부른 산 무실리, 붉은 딸기밭 한가로운 젖소들, 백꽃, 능금꽃, 복사꽃 눈부시게 두드러지는 곳, 푸른 옷밭 너머론 이 시냇물 뛰어달리는 무실리, 이 시린 시냇물 뛰어달리는 무실리, 배부른 산 무실리, 지금은 교도소 없다.
폐허의 판잣집 살림에도 소풍 때만은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 입에 문채, 동무들 얼싸안고 벗겨는 솔껍질 향내 맡으며 뛰놀던 그 하얀 날의 무실리, 내 마음의 지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도 그 뒤까지도 나의 꿈자리, 누워 뒹굴며 꿈꾸던 자리. 지금은 교도소 없다. 어둡고 춥던 그 긴긴 밤 껴안아 가슴의 불꽃을 지켜준 무실리. 먼 훗날에라도 기어이 찾아갈 빛나는 땅의 꿈 무실리. 내 마음의 지도 없다. 우두커니 서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돌아온 바람 부는 텅 빈 내 마음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지도 읽는 법을 다시 배운다. 그 하얀 날의 무실리는 이제 5만 분의 1, 그 어디에도 없다. 내 빈 마음속에 저 거리거리에 수군대는 소리들, 들끓는 생활의 애침 속에 덧없이 스쳐가는 짤막한 미소 언저리, 그 밖에는 아무데도 이제는 없다 라고 합니다. 네, 이 시가 좀 길죠. 기는데 모실리라는 어디 저기 저 북한 쪽에 있는 동네 이름인가 봐요. 이제는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그 전형적인 연 나누기 방식입니다. 우선 1년에서 그러니까 대상에 관한 그러니까 무실리죠. 무실리라는 대상에 관한 하나의 세계잖아요. 무실리가 그 의식이 그 안에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 그 이동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연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1년에서는 이렇게 1년은 무실리의 그 옛 모습이잖아요. 내 마음의 지도, 뭐 붉은 딸기밭, 그리고 능금꽃, 복사꽃, 이게 바로 무실리에 대한 옛 모습과, 그리고 배부른 무실리, 지금은 교도소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교도소래요.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죠? 이랬었는데 지금은 교도소라고 이렇게 옛 모습하고 좀 대비되는 현재를 갖다 이렇게 1년에서 있어요. 의식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옛 모습과 현재 이렇게. 그런데 또 중간에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가 한 단어로 한 년을 한 행도 되고 한 연도 되게 처리해 놨어요. 이것은 없다 이건데 이 1년에서의 의식이 이 없다라는 말로 아주 그냥 강조를 해가지고 이행과 이렇게 확 나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죠. 한마디로 없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돼서 하나의 독립적인 연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러니까 의식이 이동하는 것에 뭐랄까요? 1년에서 3년으로, 그죠? 3년으로 의식이 이동할 때 그 연 구분을 그러니까 여기에도 없고 또 과거에도 지금은 없음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 없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없음. 네. 하나의 연이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에서는 보면 폐허의 판잣집 살림에서 소풍 때만은 어머니가 싸주시는 김밥 입에 문채 동무들 얼싸안고 벗겨낸 솔껍질 향내 맡으며 뛰놀던 그 하얀 날의 무실리, 내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무실리에 대한 기억, 무실리에서의 어렸을 때에 대한 추억, 그 정도 되겠죠. 의식이 지금 여기에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좀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 뒤까지도 나의 꿈자리, 그리고 누워 뒹굴며 꿈꾸던 자리, 지금은 교도소,
옛날에 그 모습은 없고, 그죠? 이거는 지금은 교도소래요. 이건 조금 더 컸는데, 이것도 청춘이고 이것도 청춘이니까 그냥 한 연으로 묶을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나눠놨어요. 그러지 않고 나누는 것은 과거에, 그러니까 유년기 때는 내 마음의 지도인데 지금 조금 더 커서는 이렇게 현재는 교도소예요. 이렇게 교도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 마음의 지도와 그리고 교도소를 이렇게 따로 떼서 강조하려는 의도죠. 이렇게 따로따로 떼가지고. 네. 그리고 또 없대요. 자꾸 뭐가 없대요. 교도소는 있는데. 어둡고 침던 그 긴긴 밤 깨어나 가슴에 불꽃이 켜준 무실리 먼 훗날에도 기어이 찾아갈 빛나는 땅의 꿈 무실리 내 마음의 지도라고 하는데요. 네, 무실리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없대요. 없어. 또 여기에서는 좀 막 가겠다고 하죠. 이렇게 우두커니 있어서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돌아온 바람 부는 텅 빈 내 마음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나는 지도 읽는 법을 배운다. 지도 읽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그 하얀 날에 모실리는 이제 오만불의 일 지도 어디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네, 뭔가 지금 지도 읽는 법을 배운 걸로 봐서 모실리를 좀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욕망, 갈망, 바람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 빈 마음 속에 저 거리거리에 수군대는 소리들, 들끓는 생활의 아침 속에서 더없이 스쳐가는 짤막한 미소 연절이 그 밖에는 아무데도 이제는 없다라고 해요. 네, 없대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없어요. 네, 다 없대요. 근데 이 시는 바로 이렇게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바깥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여기에 있다가 또 여기에 있다가 또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있다가 1년, 2년, 3년에 따라서 의식이 어떤 이동하면, 시적 공간을 이동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을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적인 시의 연 구분은 대상에 관한 의식 이동의 호흡을 따른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의식의 이동에 맞춰서 연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시 하나 봅니다. 빈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좀 내려서 할까요? 한눈에 보이게. 빈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내 빈 집에 갇혔네. 이게 지금 상황이 다 다르죠. 예? 이 1년의 상황, 2년의 상황,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게 뭐라고요? 의식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네, 의식의 이동이 있는 거고요. 빈집이라는 건데. 먼저 이제 한번 볼까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라는 것.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어떤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의식이 바로 이 상황에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의 현재 상황에 의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의식이 나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하고자 하는 어떤 의례적 태도를 지금 의례적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
뭘 이렇게 사랑을 잃고 나는 쓴다 이 말은 글을 씀으로써 뭔가 이별을 구하려고 해요. 네, 그 상황에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식이 이동을 해요. 어디로요?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작별을 하고자 하는 어떤 작별 인사를 하려는 대상들에 대한 대상들을 찾는 그 상황, 그죠? 작별의 대상을 찾는 그 상황으로 의식이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연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 좀 많이 달라지죠.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왠지 그 의식이 이제 뭐 있어요? 의식이 빈집에 갇힌 내 사랑,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데 의식이 와 있어요. 이 부분에 와 있죠. 의식이 이 부분에 와 있어서 하나의 연으로 처리했습니다.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저 사랑을 잃고 장님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몸부림치는 듯한, 그래서 그 모습 또는 어떤 막 이게 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어떤 화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게 장님이 돼 버렸어요. 네.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근대요. 무엇의 문을 잠글까요?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정말 그럴까요? 가엾은 내 사랑이 빈집에 갇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빈집이라는 거 비었잖아요. 이렇게 비워버렸죠. 집을 텅 비워놨어요. 어쩌면 이 빈집은 망각일 수도 있겠죠. 망각이라는 그 빈집에 가엾은 내 사랑이 갇혔다고요. 왜요? 이별을 구했으니까 이제 잊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망각 속에 가엾은 내 사랑이 갇혔는데 결코 잊지는 못하겠죠. 그 망각 속에 가두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진짜 망각을 하기는 어렵겠죠. 어쩌면 망각에 갇혔다 이 말은 반어적 수법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고자 다 잊어버리려고 비워놓은 그 내 생각, 그죠? 그 내 생각 속에 내 사랑이 갇혔는데 비워지겠어요? 안 비워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의식의 편차, 편차라는 건 달라지는 걸 말하죠. 의식의 편차와 단속, 그죠? 단속은 연나누기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의식의 편차, 의식이 흘러가다가 뭔가 다른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럼 연을 나누어야겠죠. 그리고 단속,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은 연 나누기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몽상의 숲 다시 보겠습니다. 몽상의 숲, 내 영혼은 상처 입었다. 가거라, 잎사귀를 흔들며 나의 임종을 맞이할 나무는 지금 어느 언덕에 뿌리를 뻗고 서 있느냐. 모래들의 집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춤출 줄 아는 새들은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저녁의 숲, 그리고 독수리의 것이 아닌 태양, 그리고 모래의 것이 아닌 바다, 그리고 나무의 것이 아닌 숲. 나는 더 머무를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두커니 서서 잠들었는가. 잊지 않은 것을 바라보던 나의 꿈, 발 디딜 때마다 절벽 무너지고 갈 길 없이 헤매는 영혼 위하여 그 그물집 짓고 있는 왕검이 저녁의 숲.
그리고 불꽃나무의 것이 아닌 별, 그리고 절벽의 것이 아닌 대지, 그리고 거미의 것이 아닌 나라고 했습니다. 네. 이 시에서 연을, 네, 이 시를 보면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 시를 보면 특이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연이 끝나면 마치 그 후렴을 부르듯이, 네, 후렴구를 하듯이 요사어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뭇이 아닌 뭐, 그리고 뭐뭇이 아닌 뭐, 그리고 뭐뭇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요사어구를 반복하고 있죠. 원래 후렴은 동일어구를 반복하죠. 후렴이 뭐예요? 시에서 후렴은 아마 뭐랄까요, 후렴, 저기서 기억나지 않나요? 뭐, 넓은 벌통 쪽 끝으로 하는 그런 노래 있죠. 시죠. 노래가 아니고, 정지용의 향수라는 시인데, 거기서 보면 꼭 한 연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행위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그곳이 차마 꼬맨들 리칠리아라고 이렇게 그 말이 계속 반복되죠. 한 연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각 연의 끝 행에다가 동일한 어구 또는 동일한 어절을 반복하는데 여기서는 좀 유사 어구를 반복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후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을 나누는 게 봐요. 내 연은 내 영혼은 상체 가거라 잎사귀 흔들며 임종을 맞이할 나무는 지금 어느 언덕에 뿌리를 뻗고 서 있느냐. 모래들의 집은 모두 바다에 잠기고 춤출 줄 아는 새들의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저녁에 숲. 이 말과, 그죠? 이거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의식이 머무는 것이죠. 의식이 머무는 한 곳이고, 이건 또 다른 곳에 와 있어요. 이렇게. 나는 더 머무를 수 없다. 나는으로 바뀌었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우두커니 서서 잠들었는가. 잊지 않는 것을 바라보던 나의 꿈, 발 디딜 때마다. 여기선 지금 이렇게 썼는데, 발 디딜 때 한글 맞춤법 하나 봐요. 디디다요. 발 띄고 디딜 때 이렇게만 써야 맞아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네, 그런데 여기는 시니까 시인의 의도에 맞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절벽 무너지고 갈 길 없이 헤매는 영혼을 위하여 그물집 짓고 있는 왕거미 저녁의 숲. 근데 여기서도 봐요. 그리고 뭐만은 뭐, 그리고 뭐만인 뭐, 그리고 뭐만인 뭐, 이렇게 유사어구를 반복하고 있죠. 대개는 후렴은 동일어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사어구를 반복하고 있어서 이러한 연 나누기의 방식들이 네, 대부분 전형적인 연 나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요? 전형적인 연 나누기는 의식의 이동이 의식의 이동에 따라서 네, 연을 나누는 방식이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네, 다음 시 하나 보겠습니다. 아래 시에서 연을 나누지 않는 경우, 시에서 연을 나누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합니다. 고독, 박재천, 꿈의 야마천에서 떨어지리라. 땀에 찬 몸뚱어리는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리라. 나의 얼굴이 꿈에 보이는 자에겐 황폐를 주리라. 떨어져 죽은 자리엔 햇빛도 못 들리고 적막한 구중에 추위만이 나의 혼을 사랑하리라. 몇 번이고 나는 죽으리라. 꿈이나 생시나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도 나는 죽으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겐 잠속에서도 가인날처럼 달려들이라 라고 여름날에 마른 번개로 피를 말려 버리리라. 겨울날에 우레로
두개골을 부수어 버리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을 나누지 않는 이유, 원래 이제 연을 나눈다는 것은 아까 의식의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어떤 빙산이 그죠? 의식이라는 부분만 수면 위로 내놓고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이동하는 게 아니고. 네,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어떤 대상에 집중하는 거죠. 의식이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은 어느 대상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연을 나누면 이상해지죠. 어떤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연을 나눠버리면 그 집중이 깨져요. 그래서 시가 느슨해질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쭉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 전체에 걸쳐서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네, 연을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을 나누지 않는 이유 아셨죠? 네, 그걸 생각해서 연을 나눌 필요가 없을 때 연을 괜히 나눠 놓으면 어설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의식이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연을 나누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대상, 여기서는 고독이죠. 대상에 대한 의식의 집중이 빠른 호흡으로 연결될 경우, 빠르지 않아도 한 가지 의식이 어느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네, 연을 나누지 않습니다. 빠른 호흡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연을 나누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대상에 관한 흘러넘치는 의식을 집중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때 연을 나누면 연과 연 사이에 휴지가 생겨, 쉼이죠. 휴지가 생겨 작품의 구조가 느슨해진다 라고 합니다. 네. 연걸치기라고요. 양행걸침. 이거 그냥 되게 쉬워요. 금방 알 수가 있죠. 양행걸침. 네. 양행걸치기. 그런데 왜 하는가 그 이유만 알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양행걸침이란 일상의 구문의 형태가 시행에서도 의도적으로 시행에서 다시 한번요. 일상 구문의 형태, 즉 일반적인 말의 구성이 시행에서 의도적으로 나누어져 버려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두 개의 행에 걸쳐 있는 것을 말한다. 보면 금방 압니다. 네, 뉘앙스가 뭐죠? 영어로 nuance라고 하는데, nuance. 자, 한국말로 하면 어감, 말맛이라는 뜻인데, 뉘앙스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아두세요. 워낙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어떤 말의 소리, 색조, 감정, 음조 등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두고, 다시 한번요. 기본적인 의미는 그대로 있고, 그 기본적인 의미 이외에 문맥에 따라 달라져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섬세한 의미 차이를, 네, 뉘앙스라고 한다. 네, 뉘앙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기본적 의미는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의미 차이가 생기는 것,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없게 생겨나는 그 의미 차이, 그것을 뉘앙스라고 합니다. 자, 낯설게 하기도 좀 많이 들어봤죠. 시에서 낯설게 하기. 자, 영어로 defamiliarization 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러시아 형식주의 이론에서 나온 말이며 문학 이론가인 빅토르 시클롭스키에 의해서 개념화되었다. 네, 이런 거는 한 사람씩 알아두면 좋겠죠. 이름 우리는 그냥 시클롭스키라고 하는데, 네, 빅토르 시클롭스키에 의해서 개념화되었다. 기계적인 리듬을 부수고, 기계적인 리듬, 원래 말 습관을 말하는 거죠. 기계적인 리듬을 부수고 소리와 의미에 충격을 주어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 말맛의 차이를 말하죠. 의미론적으로, 네,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형성하는 원리다. 기계적인 지각,
네, 습관적 대상을 지각할 때 원래 하던 대로만 지각하는 것, 새로움이 안 나오죠. 께 의한 관습적 표현, 네, 늘 하던 표현, 이미 관습적 표현을 쓰면 어떻게 돼요? 기시감이 든다라고 하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관습적 표현을 피하고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시인 나름의 의미로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작품 하나 봅니다. 우리 잠든 사이 김수복 잠들지 말아야지. 우리 잠든 사이 눈은 더욱 깊게 내릴 것이며. 네,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잠든 사이 눈은 더욱 깊게 내릴 것이며. 이 주어가 눈이 주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걸 차라리 이렇게 하든가, 그죠? 우리 잠든 사이 눈은 더욱 깊게 내릴 것이며 이래야 되는데, 눈이 앞에 행에 걸쳐 있고 또 뒤에 행, 여기 이 행에 눈이 있는데 이 행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다른 이런 효과를 양행걸침이라고 합니다. 행걸치기라고 많이 하죠. 행걸치기.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양행걸침. 이 양행걸침이 연을 사이에 두고 그러면 연걸치기라고도 불러요. 1년과 2년에 걸쳐 있으면, 이것이 만약에 1년과 2년에 걸쳐 있으면 연걸치기라고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다 양행걸침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숲은 더욱 굳게 노을 속으로 잠길 것이리. 우리 잠들지 말아야지. 우리 잠든 사이 강물은, 또 이 강물은 여기가 있죠. 이렇게 우리 잠든 사이, 원래 이제 흔한 시행은 이거죠. 이렇게 우리 잠든 사이 강물은 어느새 저만큼 흘러가리.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양행걸침이라고 해요. 어느새 저만큼 흘러가리. 우리들의 새들도 저문 숲을 건너서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양행걸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게 하기죠. 일종의 낯설게 하기.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리듬을 깨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리듬은 뭐예요? 이렇게 쓰는 게 일상적인 리듬이죠. 봐요. 잠들지 말아야지. 우리 잠든 사이 눈은 더욱 깊게 내릴 것이며 우리들의 숲은 더욱 굳게 노을 속으로 잠길 것이니. 이렇게 써는 게 이제 일상적인 리듬인데, 그 일상적인 리듬을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서,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미묘한 어떤 뉘앙스,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창출하는 겁니다. 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자, 봐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자, 잠들지 말아야지. 우리 잠든 사이 눈은 더욱 깊게 내릴 것이며 우리들의 숲은 더욱 굳게 노을 속으로 잠길 것이니. 이렇게 쓰면 양행걸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리듬을 살리기 위한 어떤 수법이죠.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일상적인 구문과는 다른 어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만들기 위해서죠. 리듬을 살려서,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짧게 톡톡 끊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은, 행을 나누는 것은 리듬을 살려서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창출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수학여행 다음 시 하나 더 볼게요. 수학여행 박덕규 시인의 시입니다. 사립대학교 국문과 아이들 코펠과 바나나를, 그냥 설명 들어갈게요. 이 코펠과 바나나, 이게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놔 버렸어요. 코펠과 바나나를 들고 산으로 쌀과 지도책을 들고
산으로 어째서 반달곰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 네. 여기도 식인상어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또 식인상어가 있을까? 양행 걸쳐놨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는 확장되지 않았는데, 원래 도로, 여기에도 도로는 걸쳐 있고, 또 뒷문장 가고, 도로는 확장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양행이 걸쳐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목탁을 두들길까? 이 목탁은, 이게 하나로, 한 행에서 만나야 되는 구조잖아요. 일상적이라면. 근데 이렇게 양행을 걸쳐놨고, 또, 본관 가다, 이런 말도 합쳐져 있어야 되겠죠. 한 행에서. 그리고, 봄에는 봄꽃, 봄에는 이렇게 뒤에 가 있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죠.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의 모든 행을 다 이렇게 양행을 걸쳐놨어요. 어깨를 분필로 누르고, 그죠? 아이들은 여기 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다 걸쳐놨어요. 이렇게 몇 명의 복학생은 이렇게, 그죠? 몇 명의 복학생은 이렇게, 그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네, 이어지고 있어요. 위의 행과 아래 행이. 목이 다 쉬었다. 그죠? 여기 있네. 목이 다 쉬었다. 이렇게. 그죠? 눈꺼풀과 땀방울이 이렇게. 눈꺼풀과 땀방울이 산으로 다시 행군은 시작되었다.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양행걸침이 많이 시도된 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양행걸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뉘앙스죠. 낯선 리듬은 구문을 새롭게 보이게 한다. 이 새롭게가 중요합니다. 시의 의미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셈이다. 즉, 뭐를 만들어요? 새로운 어떤 뉘앙스, 그런 뉘앙스를 한마디로 새로운 의미론적 뉘앙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또 낯설게 하는 것의 일부죠. 낯설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양행걸침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미의 강조와 해체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